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엔 근처에 큰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는지 그 공터엔 굉장히 많은 건축 부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는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곳 공터는 어느덧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소문난 말괄량이에 장난꾸러기였던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터의 중간엔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공사가 진행되기 전엔 가까이 하지 않던 곳이라 그 집에 사람이 언제부터 살지 않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즈음 그때는 이미 빈집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채로 공사가 진행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작은 동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욱 의문인 것은 그 공터에 존재하는 집은 그 집 하나였고 그 집 주변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와 친오빠, 동네 남자아이, 그렇게 3명이서 그 흉가를 탐방해보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흔적인진 몰라도 흉가의 사방이 흙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집안 내부에도 흙이 가득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흉가 탓인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스산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탐험하던 저의 눈에 너무나도 예쁜 바비 인형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흉가에 이렇게 이쁜 인형이 있었는지 아마도 이 집에 제 또래 아이가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 바비 인형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고 우리 3사람은 다시 또 그 흉가로 향했습니다. 한겨울 저는 아이들과 종종 불장난을 했습니다. 집에서 각각 감자와 고구마, 밤 등을 가져와 구워 먹곤 했습니다. 우리가 흉가로 갔던 이유도 불장난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너져가는 흉가 안에서 불장난을 하게 되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어른들에게 혼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바닥에서 우린 나뭇가지와 신문지를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불이 피어오르자 저희는 신이 나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바람 하나 불지 않는 그 빈방에서 갑자기 활활 타오르더니 벽지로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어렸던 탓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흙을 가득 집어던져 불을 끄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온 집안이 불바다가 되자 저희는 두려운 마음에 흉가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언덕 위까지 달렸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흉가는 마치 지옥불에 빠진 듯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신고를 받았는지 몇 대의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이내 꺼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간 우리는 밖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샘솟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흉가에 대한 일이 잊혀져 갈 때 저는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깨어났고 눈을 뜬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눈꺼풀을 제한 모든 곳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던 가위였겠죠. 가위에서 깨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맡에서부터 뻗어오던 하얀 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상태로 기절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던 저는 어머니에게 발견되어 깨어났지만 그 이후로도 악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은 여자아이의 미소와 빨간 원피스, 그리고 하얀 손. 그리고 그 하얀 손은 언제나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방 청소를 하시던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 침대 벽 사이에 이런 게 끼어 있더라. 그런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나?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흉가에서 가져온 인형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던 그 인형은 아마도 침대 머리와 벽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바라본 순간 제 머리에서 강렬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났던 여자아이, 그리고 빨간 원피스, 무엇보다도 언제나 머리맡에서 뻗어나오던 하얀 손. 저는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영문을 모르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그 인형을 받아 이미 잿더미가 된 흉가를 찾아 잿더미 위에 인형을 올려두고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저한테 오지 말아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울며 빌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뒤로는 악몽을 꾸는 일도, 가위에 눌린 일도, 그 여자아이가 꿈에 나온 일도 없었습니다. 난 홋카이도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친구들과 자주 근처에 있던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았다. 드링크바와 감자튀김만 주문해놓고 마감할 때까지 이야기하며 놀곤 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야기하는데 창밖에서 누군가가 안을 들여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젊은 여자였다. 가게 안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건가 생각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10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고 가게 안을 부담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신경이 쓰여서 옆에 있는 친구 어깨를 찔렀다. 야, 저 여자 안 보이냐?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가 이상하지? 이렇게 대답했다. 저 왜 저러냐? 야, 웬만하면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이랑 얽히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린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최대한 그쪽에 시선을 두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그러다 무심코 슬쩍 그쪽을 바라본 순간 그 여자가 움직였다. 바로 옆으로 미끄러지듯이. 보통 사람들이 움직일 땐 반드시 어깨가 움직인다. 걸을 때도 방향을 바꿀 때도.
여자가 보이지 않을 때 친구들과 그 여자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저 여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이라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반박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냥 정신이 이상한 여자일 수도 있지. 귀신이 무슨 이렇게 우리에게 다 보이냐? 이렇게 얘기했고, 귀신일 거라고 했던 친구는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거란 의미심장한 말만 던졌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또 친구들과 그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또 저 여자야. 이전처럼 지금도 창밖에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차마 돌아보지도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친구가 안심한 듯 야, 갔다 이렇게 말했다. 그때와 생김새도 가게 안을 바라보는 그 모습도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사라지는 모습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달라진 건 친구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여자의 입모양이 움직였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곳을 나와 그 여자가 서 있던 곳을 가보았다. 그리고 친구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창의 높이가 내 머리보다 훨씬 위에 있어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밀려면 키가 3m 정도가 되어야 가능했다. 그리고 그 입모양을 보고 유추했을 때 그 여자가 했던 말은 결코 길지 않았다. 또 만났네. 혹시 영화 사다코 아시나요? 그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입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 일본 패전 직후 일본은 미국의 지배하에 놓여지고 각 도시에서는 많은 미국 병사가 돌아다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동네에서 미인으로 유명한 한 처녀가 카고아가 역 부근을 걷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미국 병사 몇 명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병사들은 그 후 여자가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것을 즐기며 몸의 양팔과 양다리 아랫부분에 총탄을 받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났습니다. 여자가 빈사 상태를 헤매고 있을 때 운 좋게 유명한 의사에게 발견되었고 부패하고 있던 양팔과 양다리를 자른 후에야 그녀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름다움에 프라이드를 갖고 있던 그 여자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며 스스로 휠체어를 넘어뜨려 철교 위로부터 달려온 열차에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고 후 경찰은 선로 안으로 그녀의 신체를 찾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목 부분만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였던 모양인지라 인터넷이나 뉴스가 없어서 그런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침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사건이 일어난 집 근처로 연쇄적으로 변사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사망자의 수가 늘어나자 경찰도 사건 해결을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집의 사망자는 사망하는 날 아침에 나 어젯밤에 이상한 빛을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고, 카고가와 경찰서에서는 사건 대책 본부를 만들어서 사건 해결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경찰관이 사건이 일어난 집을 지도상에서 묻고 있는 차에 어느 기묘한 일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기묘한 일이란 그 지도에 쓰여진 곡석은 손발이 없고 목이 없는 기묘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희생자를 예측할 수 있었고, 경찰은 사건의 빛을 본 사람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주민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지도의 곡선상의 집에서는 빛을 보고 사망한 사람은 여전히 드러만 같고, 사실은 빛이 아니란 그런 증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증언의 주인공 또한 사망했지만 사망하기 전날 아침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밤에 이상하게 눈이 떠졌는데 눈앞에 희미한 빛이 보였어. 근데 그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가 물체가 엄청 커지면서 가까워져 오는데 목이랑 양팔, 양다리가 없는 피투성이 사람이 어깨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다가오는 거야. 보고 있으면 계속 가까워져서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 그 후 그와 같은 토막난 신체를 봤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사망하게 되었고, 다가오는 죽음에 두려워진 사람들은 카오가와시와 근처에 있던 타카사고시의 사이에 있던 카시마 신사에서 대응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어두운 곳의 저쪽에서부터 무서운 원한이 당신을 노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건 지울 수 없는 원한입니다. 원한이 너무나 강해서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다가와도 절대로 눈을 감지 말고 입으로 카시마씨, 카시마씨, 카시마씨라고 3번 외치십시오. 그 후 예정대로 역시나 토막난 사람은 찾아왔지만 그 사람은 공포감을 이겨내고 눈을 뜬 상태로 카시마씨를 3회 말했고, 그 사람의 주위를 빙빙 기더니 이내 그대로 사라지더랍니다. 그렇게 이 방법은 실제로 신문에도 기재가 되었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원한이 너무나도 강해서 여행자에게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매우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토막난 사람이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